미국은 상의 없이 사드를 철수하며 한국에 불을 지폈습니다. 중동으로 일부 방공 무기들을 반출하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기들을 빼면 한국이 어쩔 건데요. 이로 인해 사드와 주한미군 배치의 본질이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국 감시용임을 인정하는 꼴이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의견을 제기하지도 반발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희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겁니다. 미국은 비웃었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만을 이용한 전투기 KF-22를 출고하기 시작하자 중동 국가들, 유럽 국가들,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투기를 눈독들이는 국가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 현상은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대이동을 만들어버린 것. 과연 한국이 어떻게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하늘을 집어삼키게 된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지하 2층 브리핑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장성들과 분석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자료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일부와 사드 포대가 이번 주 내로 중동으로 재배치됩니다.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사드가 빠진다. 단순히 장비 하나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쳐져 있던 방어막이 거친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것을 중간 고도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하는 체계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방패가 치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서에는 임시 이동이 아니라 전략적 재배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납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줄이 문제였습니다. 예상 복귀 기간 항목에 단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확정.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에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긴장하거나 복잡한 생각이 밀려올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이어진 전략회의에서 저는 처음부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 방어 공백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이동이 아닙니다. 전체 방어 구조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중동이 지금 우선입니다. 한반도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 범위 안에 있어요. 관리 가능한 리스크.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 납덩이처럼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이렇게 가볍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한반도 방어 구조를 설계하고 점검하고 보완해온 사람으로서 그 말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납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 자산을 빼는 순간 그들은 그 신호를 읽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보팀에서 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이 먼저입니다. 더 이상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고 결국 회의실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반도 지도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 짧은 거리. 미사일이 발사되면 차에 몇 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짧은 공간 위를 막아주던 방패가 이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저는 오랫동안 동맹을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지킨다는 서약. 하지만 그날 목격한 것은 달랐습니다. 동맹은 자산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더 급한 곳에 옮길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지금 그 자산은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보팀에서 추가 브리핑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번 자산 재배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다른 전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메시지가 북한의 계산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의 폭은 넓어집니다. 안보 공백은 항상 빈틈이 보일 때 상대방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무렵 하급 분석관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한 부를 올려놨습니다. 추가 검토 자료입니다. 한국 관련 내용인데 참고하시라고요. 저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처리해야 할 보고서가 산더미였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오늘 같은 날 특별히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습관처럼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양산 시작 확인. 중동 국가들의 한국 측 접촉 빈도 증가.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 기존 무기 도입 계약 재검토 움직임 포착.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반응한다? 동남아가 계약을 다시 검토한다? 그건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방어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우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복수의 현장에서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방어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운다. 우리가 방패를 치운 자리를 한국이 스스로 채우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던진 문장치고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감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전과 같은 무게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아든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잊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었고 중동 관련 보고서만 해도 매일 수십 장씩 올라왔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은 그 속에 묻혀 작은 메모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묘하게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KF-21 공동개발 제안서.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넘겼습니다. 3번째, 4번째가 됐을 때 저는 더 이상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날짜,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저는 담당 분석관을 호출했습니다. 이 자료들 말이야. 입력 오류 가능성은 없나? 분석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내용입니다. UAE 측 접촉은 이미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UAE가 한국에 접촉했다는 것, 사우디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접촉이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 진입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 저는 그 파일을 3번이나 다시 펼쳤습니다. 오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협상 조건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동작 자체가 반사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팔고 대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생산, 기술 이전, 유지 보수 통합 패키지. 상대 국가가 현지에서 직접 조립에 참여하고 일정 기술을 이전받아 스스로 운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야. 산업 이전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저는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무기를 구매한 나라는 언제든 공급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갈아탑니다. 하지만 함께 만드는 구조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생산 라인을 함께 운용하고 유지보수 체계까지 연결되면 그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빠져나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따릅니다. 한국은 바로 그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동맹과 무기 거래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가 알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체계를 제공하고 상대는 그것을 구매하는 구조였습니다. 주도권은 항상 공급자 쪽에 있었습니다. 가격도 조건도 유지보수 일정도. 하지만 한국의 방식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참여자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저는 이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고위 장성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동은 늘 우리를 선택해왔어. 한국 제품 진지하게 보겠어?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적어도 지금 이 흐름은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것과 같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국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미국 중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KF-21의 실제 성능 자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마하 1.8, 4.5세대 전투기, 기존 최상급 기종 대비 훨씬 낮은 가격. 공식 평가에서 실전 성능 기준으로 최상위권 전투기의 약 80% 수준이라는 수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최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건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외부 의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그 필요를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항상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먼저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방패를 치운 자리, 그 자리에 누군가 이미 조용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꽤 빠르게.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한국의 움직임이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라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다시 볼펜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보고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수천 건의 보고서를 읽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자료가 현실의 일부만 보여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는 맥락이 빠지면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 말고 현장 정보를 직접 가져오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팀에 그렇게 전달했을 때 몇몇 분석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부국장이 직접 현장 정보를 요청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진행 중인 협상 현장의 실제 분위기,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제가 이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현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는 순간부터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봐온 무기 협상 보고서는 항상 비슷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가격 협상 현황, 납기 조건, 유지 보수 조건, 경쟁 기종과의 비교.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는 항상 숫자가 있었습니다. 얼마에 살 것인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가격 협상 관련 내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생산 참여 비율, 향후 공동 수출 가능 여부, 가격은 부수적인 항목처럼 뒤쪽에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앞뒤로 여러 번 넘겼습니다. 왜 아무도 가격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혼잣말이었지만 제 옆에 있던 분석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장 확인에 따르면 가격 자체보다 무엇을 얻느냐에 협상의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상대 측이 돈보다 역량을 원한다고 합니다. 역량을 원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돈을 내고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며칠 뒤 현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추가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혼자 읽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전화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관계자의 발언 중 한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짧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 국가들은 최신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안보를 확보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고, 유럽에서 사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미국은 항상 공급자였고 중동 국가들은 구매자였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유지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자는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생산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뒤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한 구조를 다시 꺼내서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지 조립 라인 구성, 핵심 기술 일부 이전, 향후 제3국 수출 시 수익 공유까지 단순히 기술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국가가 이 사업의 파트너로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한번 파트너가 되면 그 나라는 한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함께 이익을 나누고 어려워지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 구조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일종의 동맹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영향력 이전이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저렴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가 스스로 만들고 운용하고 수출할 수 있는 체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한 번 자리 잡으면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때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KF-21의 실전 운용 평가 자료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시험 비행 데이터와 실전 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유지 비용 분석까지 포함된 종합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침묵했습니다. 실전 운용 가능 수준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경쟁 기종들을 압도했습니다. 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우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속 숫자들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 안에서 한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결과물을 세계 앞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항상 분주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고 그 결정들이 세계 곳곳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 파문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파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판단의 기준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조차 인정하기 불편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감정이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던 것은 무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분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장 보고가 거듭 쌓이고 각국의 반응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흐름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확신을 점점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상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중동의 구조 변화, 한국의 제한 방식, 미국이 감지하지 못한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흐름, 전부 담았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료가 과장됐습니다.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석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언제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가 회람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특정 부서에 전달되지 않았고 정책 영향 없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읽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고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무시보다 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현재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 그냥 묻어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오랫동안 조직 안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 저도 그 문화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 불편한 진실이 바깥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좌석을 채운 얼굴들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동료도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온 장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고위 장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안보 체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협상 진행 상황, 기술 이전 구조, 공동 생산 방식,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분석을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전부 꺼낸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몇몇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박을 준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와 현장 보고 앞에서 쉽사리 말을 이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새로운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UAE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도입 논의가 아니라 장기 협력 구조에 대한 틀을 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협상 라인이 배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직접 UAE와 단독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우리를 거치지 않았다. 거쳐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의 안보 관련 중요 협상에서 미국이 빠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암묵적인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가 지금 소리 없이 우회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인도네시아 관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문제, 개발 과정에서 기술 자료에 접근하려 한 정황, 그리고 단편적이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북한과의 과거 군사협력 이력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 북한과의 연결 고리, 분담금 갈등, 어느 하나만 터져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변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협력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운영하는 방식은 통제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파트너들은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리스크가 생기면 멈추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검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온 방법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통제가 아니라 참여로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함께 이해관계를 묶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리스크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건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멈추면 흐름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적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그 흐름을 놓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는 구조였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들고 가면 상대가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들어오고 싶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근본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위에 수첩을 꺼내어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분석 자료에도 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연필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인정하기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25년을 이 조직 안에서 일한 사람이 스스로 쓴 문장치고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을 알아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데이터도 믿어야 했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면서도 가장 늦게 인정하려 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수첩에 솔직한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문장을 쓰면서 스스로 꽤 솔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강이 있다는 것을, 그 강을 건너게 만든 것은 데이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몰아치는 충격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쌓여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중동 관련 추가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손에 든 채 첫 장을 펼쳤고 몇 줄도 읽지 않아 컵을 내려놨습니다. UAE는 기술협력 논의를 이미 실무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사우디는 공동개발 참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폴란드가 별도로 한국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국가의 숫자보다 움직임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접촉들은 아직 공식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서명이 된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임이 빠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회의를 잡고 실무진이 만나고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준비 단계가 아니다. 실행 단계다. 준비와 실행의 차이는 의지의 차이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나라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정해진 나라는 계약서 서명 전부터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의 속도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중동 내부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협상하려는 나라가 여럿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대보다 먼저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일정 수의 생산 참여 지분이 정해져 있다면 늦게 들어올수록 얻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그 계산이 각국의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KF-21을 단순 구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먼저 확보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유사한 패턴을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석유, 반도체, 그리고 한때 미국의 무기체계 자체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의 대상이었다가 어느 순간 확보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 인식이 퍼지는 순간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쟁탈전이 됩니다. 지금 KF-21이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계약 조건 구조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또 한 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상대 국가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구매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초기 투자를 하면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수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갔습니다. 거래 상대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로 묶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35년 가까이 익혀온 방위산업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 우리는 분명한 위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기술 통제, 수출 허가, 사후 관리. 상대가 우리의 기준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는 강력하지만 상대가 그 구조를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한국은 그 불편함이 생기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혼자 내뱉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불편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일부가 미국 측 개입 없이 직접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상대 국가와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경유하거나 미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우리의 시야 밖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창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거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협상 라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구조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협상에 있어야 하는 존재와 없어도 되는 존재, 그 경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인도네시아 관련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KF-21 관련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문제가 있었고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태도를 급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서두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일부 조건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문제도 협의 가능 범위 안에 넣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분석관이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빠르게 참여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느끼는 압박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이 희석되기 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흐름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나라가 움직이자 다른 나라가 반응하고 그 반응이 또 다른 나라를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된 움직임이 이제 서로를 밀어내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속도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쇄 반응의 출발점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미국은 조용히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어떤 흐름은 막으려 할수록 다른 방향을 찾아 계속 나아갑니다.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개별 계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 자체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책상 위에 쌓이는 보고서들의 결론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늦으면 끝난다. 나라마다, 분석관마다, 현장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가볍게 여겨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이름을 가볍게 발음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 그 두 글자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석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 우리가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진 나라. 이미 흐름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방심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계하려 했습니다. 25년 동안 전략 기획을 해온 사람으로서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수록 오히려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조에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흐름도 단 하나의 균열이 생기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도 위험 변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인도네시아 관련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에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은 문서는 하루에도 여럿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문서는 달랐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설계 관련 자료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려 한 흔적이 재조명됐습니다. 시스템 접근 기록 분석에서 권한 밖의 자료를 열람하려 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기술 데이터가 내부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그것은 KF-21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안이었습니다. 무기 체계에서 기술 유출은 단순히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계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수년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 이미 협상 중인 국가들이 신뢰를 잃고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까지 그 연쇄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들어온 후속 보고서가 첫 번째 충격을 넘어섰습니다. 정보기관의 브리핑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 협력 흔적이 단편적이지만 복수의 경로에서 포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유출이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산업 기밀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 기술이 북한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그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 해도 전략 기획을 하는 사람은 그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갈등, 기술 접근 문제, 그리고 과거의 군사 외교 이력, 이 변수들은 이미 공개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협력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면서 인도네시아와의 문제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 앞에서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멈추지 않는 거지? 제가 아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리스크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을 보호하고 기술을 지키고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제가 25년 동안 따라온 원칙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원칙과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 저는 그 질문을 반복하며 한국의 선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들어온 추가 보고가 실마리를 줬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불거진 이후에도 한국의 생산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중동과의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문제는 내부 경로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의 속도는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멈추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계산이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국가들이 서로를 보면서 속도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한국이 먼저 멈추는 순간 흐름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협상 중인 국가들이 관망 모드로 전환하고 한 번 식어버린 분위기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흐름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은 제가 익숙한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식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으로 보면 그것이 유일하게 흐름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두 가지 사고방식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멈췄을 것입니다. 원칙이 그렇고 절차가 그렇고 책임 구조가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단 멈추고 검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다시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 방식은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 앞에서는 치명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그 속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박인지 전략인지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계산이 있다는 것,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조망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 우리는 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속도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오랫동안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계는 강의실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리스크를 한국은 이미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위에서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얼마나 늦었는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 계약이 아니다. 서명이 된 것이 아니다. 흐름이 빠른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생각이 저를 조금씩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지가 사라진 것은 아침 일찍 도착한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수석 분석관이 복도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그날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자로 올라온 중동 보고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가 KF-21 공동개발 참여 계약의 기본 합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자금 일부를 직접 투자하고 현지 생산 라인 구성에 참여하며 기술 일부를 공동 소유하는 형태의 계약이었습니다. 서명까지 수주 내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현장 판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라는 생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협상이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방산 계약이 이 속도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제가 경험해온 통상적인 흐름과 달랐습니다. 보통은 수년이 걸립니다. 예비 협상, 기술 검토, 정부 간 협의, 의회 승인, 그리고 최종 서명. 그 긴 여정이 이렇게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 조건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의 구조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쪽이 아니라 개발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상대 국가는 일정 금액을 개발 자금으로 넣고 그 대가로 생산 라인에 참여하며 향후 이 기종이 제3국에 수출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기술의 일부 또한 공동 소유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였습니다. 구매자가 공동 제작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방위 산업을 들여다봤지만 이런 방식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 중 하나는 기술 주권입니다. 무기는 팔되 만드는 방법과 핵심 기술은 절대로 이전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 미국 방산의 근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항상 공급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생산을 함께하며 수익까지 나누는 방식. 그것은 미국 방식으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립. 그것이 중동 국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고 한국은 그것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연속해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나라가 계약 합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관망하던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국가가 동시에 추가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경쟁 기종과 비교 검토하던 나라들에서도 KF-21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기준. KF-21이 이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종들을 평가할 때 KF-21과 얼마나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컸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시장 전체의 논리가 달라집니다. 한국이 글로벌 방위 산업의 기준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황 공유를 위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을 채운 얼굴들이 처음으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 마련입니다. 대응 방안, 반박 논리, 우리 쪽 강점.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반박도 이해 제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반박이 없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 모든 정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방산 구조의 핵심은 공급자 우위였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발전된 체계를 제공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는 오랫동안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대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 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구조. 그 필요에 먼저 답한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 공급자였습니다. 한국은 안보 구조의 설계자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아무 저항 없이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변화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하나하나가 쌓이고 현장 정보가 누적되면서 조용히 인식이 달라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항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없어졌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새로운 방향의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일 계약이 성사된 이후 어떤 연쇄 효과가 생기는지를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생각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의 참여가 확정되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실전 운용 데이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려는 유럽 국가들에게 KF-21은 새로운 참조 대상이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도입 검토 움직임이 복수의 국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한 건의 계약이 지역을 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계약이 아니다, 흐름이다. 단발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참여가 다른 나라의 관심을 자극하고 그 관심이 추가 참여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한국 자체의 방산 구조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그동안 크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출이나 협상보다는 내부 역량 부분은 뒤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KF-21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독자적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유도무기, 정찰체계, 해상전력까지 넓은 범위에서 자체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 개량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기는 만드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깁니다. 전투기 한 기종이 실전에서 운용되는 기간은 수십 년에 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부품 수급이 필요하며 운용 체계의 변화도 따라가야 합니다. 외부에 의존하면 그 과정마다 협상이 필요하고 승인이 필요하며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자주국방을 향한 긴 계획의 한 단계였습니다.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운용하고 발전시키고 수출할 수 있는 전체 체계를 갖추는 것. 그 목표를 향해 수십 년에 걸쳐 하나씩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한 자료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KF-21 개발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들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한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방산에만 머물지 않고 민간 항공, 전자, 소재 산업으로 번집니다. 수출이 성사되면
그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고용과 기술 파급 효과는 단순히 방산 분야를 넘어 국가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 때 우리가 얻는 것은 계약금이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이 얻는 것은 산업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축적되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략 전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확보한다. 그 기술로 무기를 만든다. 그 무기로 자립을 이룬다. 자립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는다. 신뢰를 발판 삼아 파트너십을 넓힌다. 파트너십이 구조가 되면 그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놓인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다시 더 많은 기술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계획을 한국은 차분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 확신에 이르렀을 때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된 날을 떠올렸습니다. 브리핑실에서 사드 철수 소식을 들었던 그 아침, 방패가 사라진다는 말에 배가 조여들던 그 감각. 그때 저는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버텨낼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지금에서야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이미 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저는 그날 밤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앞서가고 있는 나라였다. 그 문장을 적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25년의 확신을 내려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래를 한국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의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중심이고 동맹국들은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는 강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흔들린 것은 방패가 치워진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옮긴 그 순간 누군가는 스스로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칼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과 신뢰,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의지. 한국은 그것을 세계 앞에 조용히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세계가 선택하는 파트너가 된 나라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래를 한국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우리의 기술과 전략으로 글로벌 안보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